안녕하세요, 현무코치입니다.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잘 들리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매미도 있고. 네, 오늘은 테크닉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난지에 왔습니다.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좀 있어서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고, 오늘의 찍을 내용은 뭐냐면 다운힐을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해서 우리 초보분들이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는 브레이킹이에요. 브레이킹, 속도 조절.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초보자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하시는지,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희가 초보자분들이 가기에 좋은 파크들 순차적으로 추천을 해드렸어요. 근데 우리 서민지 실장이 편집을 안 해가지고 지금 영상이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MTB 파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파크에 가서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당황을 하시는 게 뭐냐면 내리막 경사에 대한 압박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서우니까 막 그냥 막 타고 막 자세가 막 무너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우리가 천천히 타더라도 내 실력으로 타야지, 이렇게 뭔가 운이라든지 오 살아났다 이렇게 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접근을 하시면 내리막을 좀 차근차근 연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보자분들이 가파른 내리막에 진입을 하면 브레이킹에 문제가 생겨요. 브레이킹에 문제가 생기는데, 브레이킹에 문제가 생기는 첫 번째 원인은 브레이크를 못 잡아서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리막을 타는 기본적인 주행 자체의 포지션에 대한 문제가 생겨버려요. 포지션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브레이크를 잡아도 브레이킹이 안 되고, 브레이킹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무게중심의 배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내리막을 타면서 무게중심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리막에서의 뉴트럴 포지션, 이걸 잘 잡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내리막을 천천히 간다라고 했을 때는 내리막 경사의 수직이 아니라 내리막 경사 상관없이 지구와 수직인 방면으로 중심을 잡고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초보자분들은 두 가지의 형태로 자세가 무너지거든요. 첫 번째는 무서우니까 다리가 오그라들면서 팔을 쫙 펴요. 우와 안 갈래 하고 다리가 오그라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리막을 물구나무 서기 하는 것 같이 쓰게 되거든요. 물구나무, 팔로 중심을 다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중심이 뒷바퀴는 가벼워지고 앞바퀴 쪽으로 중심이 많이 쏠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뒷브레이크를 조금만 잡아도 뒷바퀴가 막 슬립이 나요. 슬립이 나면서 뒷바퀴가 막 좌우로 춤을 추고 뒷바퀴가 잠기면서 브레이킹이 안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무서우니까 뒤로 빠지는 거예요. 뒤로 빠지면서 무게중심이 뒷바퀴에 다 실려요. 내리막에서는요, 뒷브레이크를 아무리 세게 잡아도 속도가 줄질 않아요. 결국에는 앞브레이크 컨트롤을 잘 하셔야 속도가 컨트롤이 되거든요. 근데 앞바퀴의 덕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앞브레이크를 잡아봤자 앞바퀴가 미끄러지기만 하고 속도는 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브레이킹을 하는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타이어의 마찰에 의해서 우리가 정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리막길에서의 주행 포지션을 잘 잡으셔서 앞바퀴 뒷바퀴가 적절하게 무게를 갖고 있고 앞바퀴 뒷바퀴가 균형감이 있어야지 우리가 브레이킹을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 적극적인 브레이킹으로도 마찰이 적절하게 나오면서 감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포지션에 대한 얘기. 그래서 팔로 버티시는 분, 뒤로 빠지시는 분, 적절한 포지션, 이렇게 세 가지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 영상을 잘 보시고 내가 어디에 해당을 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유형을 보셨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잘못된 거, 세 번째는 우리가 타야 되는 방법인데, 첫 번째 내리막에서 이제 앞바퀴에 무게가 실리시는 분들은 일단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상체가 높아요. 내리막을 타는데 팔을 거의 쫙 펴고 있는 상태로 타시죠.
자전거 핸들을 밀치듯이 나한테 오지마 하고 밀치듯이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내리막에서 앞바퀴로 딱 쏠리잖아요. 앞쪽으로. 그게 자연스럽거든요. 중력 방향이니까. 안 그래도 그런 자전거에서 우리가 적절한 자세로 밸런스를 딱 찾아야 되는데 그게 다 앞바퀴로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브레이크를 조금만 적극적으로 써도 자전거가 막 전복되려고 하게 되는 거죠. 뒷바퀴는 잡아도 소용이 없으니까 막 흔들리고. 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첫 번째 뭐냐면 상체가 높기 때문에 자전거를 나한테 오지마 이렇게 밀치시면 안 돼요. 내리막에서도 항상 자전거를 품에 품어주는 느낌으로 타시고 우리가 팔을 가용할 수 있도록 약간 구부러진 자세처럼 타셔야 되는 거예요. 밀치고 자세 상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신 분들이 보통은 자세가 이렇게 앞바퀴 쪽으로 꽂히는 이런 자세로 타게 되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중심이 뒤로 빠지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웨이트백이 너무 과하게 된 거죠. 내리막으로 내려가니까 중심이 앞으로 쏠리니까 우리가 중심을 뉴트럴을 잡기 위해서 살짝 뒤로 오셔야 되는 건 맞는데 왜 이게 웨이트백이 과하게 되냐면 내리막에 진입이잖아요. 내리막을 진입하는데 무서우시잖아요. 자전거는 앞쪽으로, 그러니까는 파스티브라고 얘기를 할게요. 앞쪽으로 이렇게 전진을 하는데 내가 무서우니까 네거티브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자전거가 가는 그 중심의 위치가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리막을 내려갈 때는 자전거 가고 내가 뒤로 빠지시면 안 돼요. 자전거가 가는 방향을 따라가면서 자전거가 파스티브로 1만큼 간다면 내가 0.5만큼 가면서 뒤로 빠지지 말고 0.5만큼만 가면서 자전거와 나의 중심을 살짝 바꿔줘서 하시는 거지 내가 뒤로 쭉 빠져버리면 안 돼요. 마이너스 방향. 보통은 겁이 나시니까 다리가 주저앉으면서 뒤로 먼저 빠지기 때문에 진입할 때부터 뒤로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내리막에서 웨이트백이 너무 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앞바퀴가 자기 마음대로 팔이 다 뻗어져서 다룰 수가 없어요. 중심은 뒷바퀴에만 실리고 이렇게 됐을 때도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뒤로 빠지시면 안 돼요. 같이 따라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면서 조금만 자전거를 더 보내주면 웨이트백이 아니라 뉴트럴 포지션까지 정확한 위치를 잡으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세 번째 정상적인 포지션, 내리막에서의 뉴트럴 포지션이 뭐냐. 이거를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다 알려드리긴 쉽지 않고 이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그 중심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거는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내리막에서도 중요한 거는 모든 중심이 다리로 받아주고 다리로 페달에 서서 앞바퀴 뒷바퀴에 일정한 무게가 실리는 거. 그게 내리막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만큼 다리가 중심이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평지에서 우리 다리가 이렇게, 자, 우리 체중을 이렇게 받아주죠. 자, 이게 내리막으로 그대로 진입을 해도 다리가 중심을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보셨나요? 내리막을 진입하는데 팔은 힘 빼고 다리로 펌핑을 할 수 있을 만큼 다리에 체중이 계속 실려 있는 상태. 그래서 앞바퀴 뒷바퀴의 접지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 이 자세를 만들어 주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모든 체중이 편안하게 다리에 실리는 거. 다리에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다리에 실어서 다리가 잠겨 있지 않고 일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게 다운힐에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야지 다운힐에 있는 점프라든지 드랍이라든지 험로라든지 단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클리어할 수 있거든요. 몸이 굳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내리막에서의 브레이킹도 핵심은 다리로 중심을 잡고 주행을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기본적인 내리막에서의 그런 주행 자세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했지만 간단하지가 않았어요. 네, 간단할 수가 없는 내용이기도 해서 브레이킹은 조금 더 간단하게 할 건데,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이 내리막 험로에 무서운 지역에 가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특이한 발상인데 무서우니까 빨리 지나가야지.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대요. 이렇게 위험한 데는
그냥 브레이크를 놓고 빨리 지나가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형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내가 스스로 자전거를 온전히 컨트롤하면서 내 실력으로 한 땀 한 땀 뜨셔야 되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해서 그것들이 부드러워지고 능숙해지면 조금씩 속도도 빨라지고 더 스무스해지는 거지, 어떻게 무서운 걸 참고 그 위험한 데를 한 번에 훅 지나갑니까? 그렇게 지나가서 안 넘어서 우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리막에서 꾸준히 초보자분들이 무섭다고 후다닥 못 지나간다고 내려서 끌고 내려오면 연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킹 연습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까지 감속을 원활하게 해서 그 감속이 된 속도로 내가 주행을 할 수 있는 연습. 저속 주행이 쉽진 않아요. 오히려 약간 중속 주행이 더 쉽지. 근데 중속으로는 그 내리막을 못 내려가니까 감속을 하고, 감속을 하는 것도 기술이고 그 감속이 된 상태에서 주행을 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탈 수 있는 내리막이 많아지고, 내리막이 각도가 있어도 빨리는 못 가지만 천천히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점진적으로 실력을 늘려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내리막은 절대 무섭다고 빨리 지나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흔하게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앞브레이크를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쓰지 않으실 거 왜 붙여놓고 다니세요? 떼버리시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앞브레이크로, 내리막에서는 대체적인 브레이킹이 거의 다 앞브레이크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앞브레이크를 안 쓰면 어떡해요? 내가 잘 못 다룬다고, 내가 너무 거칠게 다루면 앞브레이크를 쓰면 전복되니까 앞브레이크 쓰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브레이크 안 쓰면 속도가 안 멈춰지는데 어떻게 앞브레이크 안 써요? 내가 연습을 통해서 기능적으로 잘 다룰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예 안 쓰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셨죠? 제가 주행을 할 수 있는 가장 느린 속도, 정지하기 직전까지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주행을 한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내리막 경사가 좀 있어요. 브레이킹은 그냥 5대5 느낌을 한 거예요. 두 손을 동일하게 잡는 느낌. 하지만 뒷바퀴가 락이 되지 않는 상태까지 잡는 거고, 앞바퀴도 멈추기 직전까지 최대의 느린 속도를 잡는 거예요. 자, 여기 노면을 한번 보세요. 여기 노면을 한번 보세요. 평지, 내리막, 또 평지. 자, 평지와 내리막과 평지에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평지, 내리막, 평지에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라는 건 브레이크의 양이 일정하다라는 걸까요? 아니겠죠? 자전거가 평지에 있을 때는 브레이크를 조금만 잡아도 멈추고, 내리막은 무게가 아래로 쏠리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속도는 더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더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평지를 만날 때는 또 같은 브레이킹이면 자전거가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지, 내리막, 평지에서도 자전거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려면 브레이크의 양이 수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자전거가 울컥울컥 튀어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일정한 템포로 스무스하게, 그만큼 브레이크를 이렇게 아주 미리 단위보다 더 예민한 감각으로 달아주셔야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산에 가도 불규칙하게 각도가 계속 바뀌는 데서 그 각도가 변하는 노면에서 속도 컨트롤이 안 되면 막 튀어나갔다가 갑자기 줄었다 이러면서 나 스스로 장애물을 더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5대5로 좀 더 완만한 경사에서 자전거가 전체적으로 스무스하게 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내가 주행을 할 수 있는 가장 느린 속도까지 점진적으로 진입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연습 방법은 뭐냐면 앞브레이크와 뒷브레이크의 기능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왼손을 주먹 쥐고 뒷브레이크로만 100% 내려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른손을 주먹 쥐고 앞브레이크로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브레이크의 기능을 나눠서 연습을 해보면 각 브레이크의 기능이 뭔지를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 손 보세요. 왼손은 주먹 쥐고
오른손 뒷브레이크 하나 갖고 내려온 거거든요. 뒷브레이크를 제가 끝까지 잡았어요. 주행 진입 속도가 높지도 않았고 내리막은 짧은데 뒷브레이크를 100% 잡았는데도 속도가 안 멈춰. 그냥 쭉 가죠. 여기서 방향이 조금만 틀어져도 뒷바퀴가 한쪽으로 흐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뒷브레이크로. 그래도 이거 연습을 하셔야 돼. 흐르는 것도 잡아내는 연습도 하시는 거 좋고, 그 다음에 어떠한 느낌으로 잡히는지 이걸 아는 것도 좋으니까. 그래서 뒷브레이크로만 잡는, 이번에는 앞브레이크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어요? 자, 제가 이번에는 오른손은 주먹 쥐고 왼손 앞브레이크로만 타고 내려왔거든요. 자, 앞브레이크로만 타고 내려오니까 물론 진입 자체가 그렇게 다이나믹하지 않았고 내리막이 짧으니까 가능한 거지만, 어쨌든 앞브레이크 뒷브레이크를 동시에 잡았던 정도의 속도까지 감속이 되고 컨트롤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브레이크만 잡았을 때 브레이크가 얼만큼 적극적으로 들어오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두 브레이크를 나눠서 연습을 해보시고, 특히 내리막에서의 브레이킹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면 앞브레이킹으로 내려오는 거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산악에 가서는 5대5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브레이크만 하다 보면 또 앞바퀴가 너무 찌그러지면서 슬립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균형을 잡아서 맞추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실질적으로 나눠서 연습하다가 5대5로 잡아서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나눠서 연습을 해보시면서 각 브레이크의 차이점도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브레이킹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했는데, 간단하게 해도 항상 내용이 10분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 게 즐기기만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이게 입문자분들, 초보자분들이 접근해서 잘 타게 되려면 되게 사소한 것들이지만 좀 꼼꼼하게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기본에 대한 것들. 굳이 내가 특별하게 연습은 하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머리로라도 한번 알고 가면, 이해를 하고 가면 좋은 것들, 그러면 실전에 가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은 느껴보고 연습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입장이니까 한 번씩 훑어보시는 내용으로는 나쁜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그런 브레이킹 기본적인 거, 처음에는 포지션이 중요하다. 앞바퀴 뒷바퀴가 땅에 잘 마찰하고 접지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뉴트럴 포지션,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브레이킹에 대한 이 감각인데, 그 감각이 내리막에서는 앞바퀴에 제동이 없으면 제동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따로따로도 연습해 보시고 결론적으로는 5대5로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에 대한 내용이고, 내리막, 평지, 내리막 이런 단차가 있어도 속도의 변화가 없이 일정한 속도로 갈 수 있는 브레이크의 테크닉이 필요하다. 저속 주행을 할 수 있는 주행도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압축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고,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서 총평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이 여기까지시면 여기서 이제 그만 보셔도 되고, 지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제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은 새로운 자전거를 타고 나왔어요. 로키 마운틴입니다. 로키 마운틴. 저희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 게 맞나요? 저희 메디슨 바이크 마포점에서는 일단은 세 개의 이런 올마운틴 엔듀로 자전거를 주로 취급을 해요. 첫 번째는 코나,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캇, 세 번째는 로키 마운틴. 요 세 자전거가 서로 이렇게 궁합이 잘 맞아요. 궁합이 맞다라는 거는 서로가 다른 성향으로 캐릭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로키 마운틴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로키 마운틴을 타고 나왔어요. 로키 마운틴은 요거는 이제 C50이라는 모델이고, 풀카본 메인 프레임과 뒤에 스윙암까지 전부 다 카본으로 되어 있는 풀카본이고 C50. 그래서 카본 중에 가장 엔트리 모델이에요. 가격은 555만원. 엄청 저렴하지 않나요? 그래서 해외 MSRP 가격보다 저렴해. 게 한국에서 공격적으로 좀 판매가 되고 있는 자전거인데, 일단 이런 로키 마운틴 코나, 그 다음에 뭐 피보, 트랜지션, 오렌지, 뭐 이런 다양한 예티, 산타크루즈, 뭐 다양한 이런 올마운틴이나 엔듀로, 다운힐의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대형 브랜드들 말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작은 브랜드의 자전거를 타면 어떠한 매력이 있냐면, 그 브랜드를 운영하고 창업한 사람이 이 자전거에 대한 개념이나 생각이 있단 말이죠. 네, 그것들을 이 자전거에 잘 녹여내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메이저 브랜드에서 만드는 산악 자전거들은 자전거가 좀 레이싱 기반이에요. 레이싱이라는 건 결국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거기서 뭔가의 자전거의 제품을, 성능을 이렇게 입증해 내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렇게 조금 더 작은 브랜드의 자전거들은 그런 레이스보다는 그 창업주가 아니면은 만드는 사람이 이 자전거는 타는 사람이 좀 어땠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좀 특징을 담고 있는데, 로키마운틴은 얘기하는 주된 캐릭터는 이지바이크라는 거예요. 이지바이크. 자, 코나는 펀바이크죠. 코나는 펀바이크, 로키마운틴은 이지바이크. 그래서 코나를 타면 다 재미있냐, 다른 자전거를 타면 다 재미없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타더라도 그 감각 자체가 좀 더 재미있게 타는 사람한테 좋은 느낌을 주겠다, 약간 이런 개념이라면, 로키마운틴은 타는 사람이 좀 편안하게 자전거를 타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로 이지바이크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용평에서도 타보고 교육할 때도 타보고, 제가 지금 한 2달 이상 가량은 얘를 틈틈이 탔거든요. 탔을 때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진짜 편안하다라는 게 느껴져요. 편안하다라는 거는 다루는 것도 편안하고, 다뤄지는 감각 자체도 뭔가 가벼워요. 가벼운데 부드러운 자전거예요. 포용력이 되게 있고, 170mm급 엔듀로 자전거지만 이런 엔듀로 자전거에서의 그 풍성함이 느껴지면서 또 뭔가 다룰 때는 그 엔듀로 자전거의 헤비함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코나 그 프로세스 X를 제가 메인으로 타잖아요. 그 자전거랑 탔을 때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느낌은 뭐냐면, 코나도 잘 다뤄지거든요. 코나도 잘 다뤄지는데, 코나는 자전거가 세다라는 게 딱 느껴져. 와, 이 자전거는 좀 세다. 네. 근데 이 자전거는 잘 다뤄지면서, 와, 얘는 진짜 부드럽고 가볍다, 날렵하다, 이런 느낌이 받아요. 그래서 파크에서도 생각보다 좀 더 낮은 속도에서 진입을 해도 점프가 훨씬 높게 되고,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확실히 다뤄지는 느낌이 좀 더 경쾌하다라는 게 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전거도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라이드 9이라는 이 시스템이에요. 라이드 9. 뒤에 리어 숏에 마운트의 위치를 9개의 포지션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 가운데다 놨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트레이 성향이나 좀 더 다운힐적인 성향,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또 이 뒤쪽에 높이를 조절해서 멀렛으로 세팅을 할 수도 있어요. 뒷바퀴를 27.5인치, 29인치 이렇게 세팅도 할 수 있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좀 커스텀도 할 수 있죠. 체인스테이도 뒤쪽으로 1cm, 뒷바퀴를 뒤쪽으로 1cm 밀어서 휠베이스도 조금 늘릴 수 있고, 이런 커스터마이징이 된다라는, 또 상당히 경쾌하고 가벼운 주행 느낌을 준다라는 거. 근데 단순하게 경쾌하고 가볍다라는 게 스트레이트한 느낌일 수도 있고 좀 웨이브한 느낌일 수도 있는데, 이 자전거는 좀 이렇게 웨이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드럽고, 오늘 되게 기분이 산뜻한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주행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뭐 여러가지 상세 스펙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원상에 있는 느낌이고, 실질적으로 지오메트리의 표 차트라든지 이런 걸 보고 주행하는 느낌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라이더로서 이 자전거를 탔을 때 어떠한 느낌인지, 네, 이런 거고, 예전에는 자전거가 이렇게 공격적인 자전거는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꽤 공격적으로 만들었지만, 그 공격적인 부분 안에서도 본인들의 그 색깔을 잘 유지하고 있다. 편안하고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을 잘 유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메디슨 바이크 마포점에 오셔서 물어보셔도 되고,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그 궁금하신 부분에 한해서 알려드릴 거고, 제가 지금 오늘 타고 있는 시승 자전거는 라지 사이즈예요. 저는 원래 176의 미디엄 사이즈 자전거를 타는 사람인데 반치수 정도 작은 것 같아요. 반치수 정도. 그래서 저는 176이면 미디엄 사이즈를 사면 살짝 작을 것 같고, 라지 사이즈를 사면 또 살짝 커요. 그래서 제가 탈 때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사이즈를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참고를 하세요. 다른 자전거보다 반치수, 그러니까 통상적인 스몰, 미디움, 라지의 자전거보다는 반치수 정도
작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또 힘이 좀 없고 키가 좀 작으신 여성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